이야기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은데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늘 하던 이야기들이 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연구의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를 저하고 저기 계신 황명보 박사님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목적 현황 분석 그리고 연구 결과 분석이고요. 결과는 아직 결론을 낼 시점은 아니어서 오늘 말씀 들어보고 결론을 쓰려고 결과적인 부분은 아이디어 선에서 제목만 제시를 했고요. 현황 분석, 문제점 분석한 거 위주로 좀 보시겠습니다. 6개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마무리를 해 나가려 합니다. FGI 이 형태의 심층 인터뷰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아시겠지만 잘 도와주셔서 참여자분, 종사자분 조사 별도로 진행해서 결과 합의도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의견 수렴 절차 거쳐서 이달 말에 최종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필요성이나 목적은 자활 사업이 뭐 충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사업이고 중앙에서 결정해야 할 게 많고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나 고용과 관련된 게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같이 연합돼서 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위기들 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과 특성 활성화 요인 분석 드립니다. 그 코로나19 이후에 자활 현장이 실제로 2019년도 그 자활정보 시스템 원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뭐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대 청년 참여자가 증가를 했다는 게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전국적으로 20대 참여자가 증가하고 청년 취약계층 증가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유입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위기다 싶은 건 대부분 지역에서 참여자 수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신규 진입 참여자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28.7%가 감소, 전국 1위입니다. 감소 비율로. 전남이 12.4%로 2등이거든요. 전남보다도 2배가 넘게 신규 참여자 진입이 감소한 상황.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 충북이 가장 좀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위기가 지금 우리한테 있고요. 신용불량자나 파산 신청자가 증가하는 거, 이거 좀 알고 계시리라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뭐 지금 하던 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고용, 연계, 심리정서 회복 지원, 비대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 ICT 사업 이런 것들에서 사회 영역을 조금 확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기존에 단순 노무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었던 일자리에서 20대 청년층 참여 증가로 인해서 다른 기술적이나 ICT나 IoT나 관련된 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또 이런 저런 사회 변화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최근의 경향이고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기초생활 보장 계획에도 위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그 제목만 대책의 제목만 있지만 사실 여기서 분석한 현황으로는 자활 고령화 지수가 9.3%, 전국적으로 10%가량인데 아마 뒤에 충북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북은 훨씬 심각합니다. 고령화 비율이. 그래서 그것도 있고 5년 이상 장기 참여자가 전국적으로 30%가 넘습니다. 그런 문제들 좀 있고 탈수급하고 재참여하는 인원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 전국적으로 있는데 뭐 지역별 통계가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자활 사업이 겪고 있는 위기 안에서 그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활 사업은 2000년 이후 성장 지속하다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다만 숙련되지 않은 사업 위주로 운영상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탈수급 민간 노동시장 이행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황들, 그리고 그로 인한 근로부적합 참여 주민의 증가, 가장 큰 이유이겠고요. 그들을 지원하는 가족 지원 체계에도 조건이 열악한 상황, 탈수급 깊이, 자활 유인 효과 미비 이런 것들이겠고, 성과 관리에 대한 인터뷰하면서 알았는데 성과 관리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어서 뭐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인 효과가 미흡한 원인들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라요. 현황 정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좀 귀찮으셨겠지만 저희가 자세한 예결산도 요청을 드렸었고요. 참여자 현황 자료들 저희가 봤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나 누룽지 사업, 공동 브랜드화 사업이 김과 누룽지 사업이 한 5군데 정도로 제일 많으시고요. 제천이 이 공동 브랜드화 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셨습니다. 충주나 영동은 아직 하나도 참여를 안 하고 계시고요. 무조건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광역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셨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공동 브랜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다르게도 있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종사자 수와 사업단 수를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도원 지역입니다. 사업단 수는 9개인데 종사자는 5명 정도 되고요. 음성도 사업단은 13개인데 그 종사자 수가 6명 정도 돼서 이 사업단을 다 꾸려가시기에 그 종사자 수가 적절한 것인지 좀 너무 업무 과다 상태는 아니신지 그런 것도 염두해 보실 필요가 있고 타 지역 비교치 한번 보시라고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평균 인건비는 생각보다 많다 하실지 아닐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3,878만 8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충주, 작년도 충주 상황 제하고도 한 3,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장기 근속자와 이 1년차 이직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급여가 높다 생각하시는 분은 장기 근속자 수가 많기 때문이죠. 관장님, 실장님급에서. 근데 이거 좀 적은데 하시는 분들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이런 이유들은 그런 데서 장기 근속 관리자급의 장기 근속 그리고 실무자급의 잦은 이직 이런 원인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 임금 비교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받나 그런 거 궁금하실까요? 지역재활센터 자활사업 현황은 사회서비스형이 가장 많았고요.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인데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대체로 사회서비스형이 높았지만 증평이나 계산은 그 시장진입형이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운영사업단 개선 연도는 신규 사업을 어느 정도 매년 추진하시나 보고 싶어서 저희가 따져봤는데 2019년도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본 겁니다만 더 감소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종료가 가까우니까 좀 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해보고요. 참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주 지역인데 이제 신규로 시작하시면서 게이트웨이 참여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이 518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연령별 현황은 보시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50대 이상이 60% 이상이라는 거는 10년 이내에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연령 기준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건너뛰었나요? 페이지가 지금 거기 제가 페이지를 안 놓더라고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 연령별 현황이 5, 60대가 되게 굉장히 많이 차세요. 특히 정원과 괴산 50대 이상 비율이 57.9, 54.5에서 60%가 안 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까이 다 있다라는 거 평균 50대 이상 6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활 사업 유형별 참여자 인건비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시장 진입형은 1,100만 원 정도고요. 인턴 도움은 1,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탈소득 관련해서 이 기준을 주로 보지 않겠습니까? 연소득 기준으로. 그런데 이 인건비 갖고는 사실 탈소득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보여져서 이 참여자 인건비 증액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도 또 늘 과제로 남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급여 상황 좀 비교로 보실 수 있고요. 자활 기금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군 예산서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따로. 그랬더니 평균 제일 적은 데가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제일 적은 데가 단양이 한 5억 정도, 진천이 7억 정도, 그리고 충주가 20억, 보은이 42억 정도 돼서요. 차이가 조금 크고, 옥천이나 영동은 조례도 없고, 아직 자활기금에 대한 게 이제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 조례가 없는 곳은 보은, 옥천, 증평, 괴산 지역의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관련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활기금 사용에 관련돼서도 의견이 많으셨는데
이제 사용처를 좀 보니까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혹시 참고가 되시면 타시군의 자활사업, 자활기금 사용처를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 좀 건의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자세하게 예산서 전체를 분석해서 자료를 넣어놓게 됐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 했던 결과입니다. 역시 연령 기준에서 5, 60대가 많이 차지하시고요. 소득 수준은 부족한 편이다가 답이 많으시고요. 한 달 평균 가구 소득은 100에서 149만 원 정도, 150만 원 미만이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요. 참여 기간 정도 보시면 1년에서 2년 미만, 2년에서 3년 미만이 한 42% 정도 나오시거든요. 3년 미만이 42% 정도, 근데 이제 이 3년 이상 되신 분들도 한 28% 정도,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 8% 정도 돼서 전국적으로 아까 9.1%라고 말씀드렸는데 5년 이상자가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지만 8% 이상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경제적 자율 도움이 되냐 했을 때 일부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해서 한 80% 정도 도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뭐 그렇게 그 자립에 대한 의지나 이런 건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도 만족도 높은 거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고 낮은 건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습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주거 서비스 이용이 3.98이 좀 낮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주거 지원, 우리가 사회관리 강화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라 관련 서비스 확대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건강이 제일 큰 이유로 나옵니다. 둘 다 건강상의 이유가 크고요. 또 자립 관련해서는 탈수금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고 뭐가 제일 두려우냐 물었더니 공공요금 납부를 직접 하게 되는 거 그거를 좀 두려워하십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이 본인들이 직접 납부하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탈수금에 대한 안내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 무조건 모든 걸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자활사업 이후에 변화는 고르게 한 평균 3점 정도 나오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게 되었다의 답이 높거든요. 근데 참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또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종사자분들의 의견 여쭤봤습니다. 30대가 제일 많으셨고요. 2급 자격 소지자가 제일 많으셨습니다. 응답자 중에 남성 근로자가 훨씬 많았어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자활사업은 아무래도 남성 종사자가 조금 더 있으셨던 것 같고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거의 전수조사였거든요. 충주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1년 미만자가 27.7%. 이건 이제 그만큼 이직률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서 2년 미만 16.7%니까 2년 미만이 지금 보시면 44% 정도 되는 겁니다. 근로 인력에. 그래서 최소 5에서 많게는 13명 정도 일하시는데 반 정도가 2년 미만의 경력이 짧은 그런 종사자가 있어서 숙련된 것만이 꼭 전문성을 뜻하는 경력이 전문성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숙련성을 볼 때 이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직이 잦은지 그 이야기들도 함께 나옵니다. 사업 운영상 적절성에 대해서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자활센터 운영 전문성, 실무자들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나 자활 생산품 활용 개척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직업 만족도는 서비스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만족도가 높은데 역시 보수, 처우가 낮은 거는 가장 만족도가 낮은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 보수, 그리고 퇴사 이유 57.7%가 낮은 임금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임금 지급 조건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신 상황이 아닐까. 너무 압도적으로 점수가 나왔어요. 비율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활 실무자 대상 자활교육 강조하는 거 자원 관리, 기술 능력, 사례 관리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나타났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서 강화할 일은 역시 자활사업 다양한 종사자들도 사업 개발에 대한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실현이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겠지만
자활사업 유형을 다양하게 개발해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그런 불만들, 참여자에 대한 불만이나 이 근로의욕이 낮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셔서 그쪽에 나올까 싶었는데 사실 종사자들 입장에서 사업개발 쪽으로 더 힘을 좀 주고 계셨고요. 시군별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한 참여 요거에서는 시단이랑 분단이랑 조금 차이가 났는데 주민이 지역 주민이 어디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시단이 그 자활 생산품의 이용 및 판매 여기에 많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분단이 선생님들의 의견이고요. 시단위는 오히려 생산품의 이용 및 판매 쪽보다는 지역 주민의 자활사업 지역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라든지 참여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시단위랑 분단위는 조금 차이를 보였고요. 네트워크, 시군별 센터 네트워크 쪽에 대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데 보시면 광역센터, 광역센터와의 그 네트워크에서 분단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낮았고요. 타지역 자활센터하고의 그 교류에서도 분단위가 조금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광역과의 교류뿐 아니라 타 지역 자활센터와의 관련된 교류나 이걸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아마 사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었겠죠. 저도 실무자 때 보면은 가장 좋은 공부는 이제 타 지역에서 잘하고 있거나 적용 가능한 걸 뭔지를 실무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건데 여기 계신 관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알고 계신 사항을 실무자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자들도 알 수 있도록 타 지역과의 교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컨설팅을 원한다는 응답이 좀 높았어요. 근데 사업의 사업 개발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 치고는 뒤에 답변이 마케팅과 홍보에 나와서 조금 놀랐는데 아마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갖고 계시겠죠? 사업 개발의 필요성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팔아가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있었고 신규 물품 및 아이템 개발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자활 기업에서 여기에 좀 있었습니다. 자활 기업에 대한 불만에서 인터뷰 때는 사실 자활 기업이 갖고 있는 행정 역량이나 리더십 이 부분이 많았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자활 기업에 대한 아이템 개발 쪽으로 좀 의견이 더 모아졌습니다. 창업 이후 자활 기업의 경우는 어려움에서 역시 전문 인력 확보 부분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활 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인식으로는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용할 예산이 자활 기금에 있다는 건 어쩌면 자활센터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른 분야들은 사실 기금 적립이 되어 있지 않고 기금 사용이 녹록지 않아서 뭐 노인 기금, 장애인 기금이 있어도 이게 기금 활용이 적극적이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근데 자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서 해주시는 거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자활 기금에 열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의견은 잘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낮은 것만 보시면 되겠죠. 지역 시군의 문제를 잘 간파하고 대안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가 2.58 정도로 제일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좀 보이는데요. 자활사업의 현장 의견이 반영된다 이런 것들 의견이 있으신데 아마 이번 기회로 광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 이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자활사업 정책 목표는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제일 높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인터뷰 여러분들 뵙고 현장에서 뵙고 저희가 나누는데 그 인터뷰를 제가 진짜 해마다 두세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범주로 이렇게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다 의견이 모아져요. 근데 자활은 정말 저랑 이거 분석하는 친구랑 너무 오래됐는데 다 다른 얘기예요. 다 쪼개지더라고요, 주제가. 그래서 굉장히 주제 개념이 많이 자세히 넣긴 했지만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다른 연구에 비해서 군 인구 감소에 대한 참여자 발굴, 알코올과 정신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거, 인건비 낮아서 인력 채용이 어려움, 직원에게 요구되는 업무가 많고 지역별 기금 활용의 차이, 광역센터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 주요 의견이 되는데 주신 말씀 빠뜨리지 않고 사실은 거의 다 넣어서 기회가 되면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참여자 관리, 사례 관리 활성화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대전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 보수 교육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줌으로 교육을 할 때 앞으로 자활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냐. 근데 하나같이 그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 그리고 사례 관리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나 그 뭐 성과주의적인 이런 개입이 아니고 지역의 사회 문제에 대한 개입, 지역의 문제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해나갈지 자활 참여자들의 종사자 선생님들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고 사례 관리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서 자활 사업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 비슷하게 좀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례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좀 제시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좋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인건비 향상인데 이건 좀 앞뒤 순서로 바뀔 수도 있지만 인건비 조건이 좋아야 좋은 인재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들어와서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높여주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차 조건이 개선돼서 좋은 인력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작업 환경 개선, 시설 뭐 그런 거 그리고 금전적 기미, 자활기금 쪽은 제가 다 빨간색을 쳤는데 뭐 다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현장에서 요구해 오셨었던 거고 전문가 활용 기준화나 이런 건 매뉴얼 좀 수정이 필요하다 하셨고요. 지자체 사업 위탁, 뭐 자활 사업 이런 것들 다 이 안건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사업 목표, 성과 측정 방법 변경, 방역과 자활 지자체 간 소통 완화 이렇게 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 시군별 차이가 너무 크셔가지고요. 그런 한계를 뭐 인터뷰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운영 현황 분석에서는 신규 사업 개발이 좀 빨리 더 이루어져야겠다 줄고 있어서라는 거고요. 공동 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홍보비나 마케팅 이거를 또 방역과 협업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필요하고 참여자 연령 기준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령화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젊은 층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가 좀 필요하다 싶고 탈수급 가능한 급여의 조건들 그리고 자활사업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자활 기금과 관련된 조례도 필요하고요. 자활사업 전체에 대한 지원 조례도 도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 분석에서 참여자 대상으로는 근로유인제도 강화 그리고 사업 참여 대상 산정 기준 조정을 통해서 이 현실적인 사업 참여 자격이 좀 주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대부분 참여자의 대상자 조건을 굉장히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계셔서요. 참여자를 많이 이제 이끌어내기, 유인하기 위해서 그러고 계신데 대상 선정 기준 좀 필요하겠고 참여자 역량 강화, 탈수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아까 말씀드린 거죠.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이런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종사자분들에게 대해서는 실무자 장기 근속 환경이 좀 빨리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호 개선이 시급하겠고 실무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이게 이제 그 응답 결과에서도 보셨지만 본인들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종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실무자들 대해서 교육을 하시거나 뭘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 개발을 위한 노력, 그리고 자활사업 홍보, 지역 연계, 제도 개선, 광역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종사자 설문조사에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안이었고요. 전문가 의견,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는 역시 참여자 선정 기준 완화가 좀 필요하겠고 교육 확대, 사례 관리 활성화, 인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 이거 좀 필요하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 폭력이나 위험 상황이 노출되고 그리고 성희롱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많으셔서 그런 사례에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인권보장 대안들 이런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인건비 향상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과 토론회 같은 걸 열어서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달라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광역센터와의 소통 활성화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 전문가 활용 기준 완화, 지자체 사업 위탁 이런 것들이 좀 전문가 의견에서 낼 수 있는 시사점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꺼낼 수 있는 대안을 다 꺼내봤습니다. 이 중에 이제 실험 가능한 거 그리고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나눠지겠지만 참여자와 종사자 자활사업 지원 제도적 개선 부분인데요. 특히 다른 건 이제 앞서 설명드렸지만 자활사업 그 제도적 개선
개선 부분은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매출액 기준에서 지원 문제 해결 정도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참여자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의 필요성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인권보장 매뉴얼 그리고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광역 차원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사업 안내서 개정 그러니까 그 매뉴얼 지침 개정 필요한 부분을 제안 주셔서 이런 거 내용에 담아서 중앙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자활기능 사용처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로 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오늘 의견 주시면 담아서 혹은 저희가 연구에서 분석을 했지만 현실과 좀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하는 것들 말씀 주시면 수정해서 최종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의견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는데요. 연구의 필요성을 목적에서 충분히 신규청에서 진입이 28.7% 감소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그 추세인데 총국이 낮은 부분은 저희 그냥 계산만 봤을 때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참여 주민이 유입이 돼요. 예, 근데 자활 담당자의 노력? 관심에 따라서 군에 있는 담당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이렇게 취약계층이 있으면 아니면 조건부수급권에 대한 부분에 유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문제 낮아요. 이 지침이 바뀌기 전에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처음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소득 처상위가 해당되는지 그분을 보고 선투입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작년 올해 보면은 지자체를 꼭 우선 선 거쳐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보조금 자녀액을 반납하고 막 써야 되고 이래도 우선 인건비 테이블이 제일 큰데 그 부분이 좀 힘들더라고요. 굳이 만약에 온다면 그 마을 면 단위에서 힘든 아이콜 관리 부분을 자활에 떠넘기기 식으로 오는 사람 외에는 지금 좀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도 5년 도래하는 시점은 너무 양질의 참여자는 나가는 시점이고 들어오는 분들은 그러하게 이제 근로능력이 취약해서 미약하고 이래서 뭔가 신규 사업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장님 목소리를 좀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꼈습니다. 근데 제가 초봉만 28.7%가 크게 감소했을까요?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시스템 입력을 우리가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충북남에도 그 노령화 임금이 이제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노령 문제도 있고 그런데 계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65세 이하까지 이제 대부분이고 그리고 큰 대도시가 있는 지역들은 증가를 했는데 군 지역 비율이 높은 그 방역이 감소를 대부분 하긴 했습니다. 네, 저런 걸 뭐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아쉬워서. 네, 저희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참여자 수는 예산에 비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반기에 측정을 해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 모자라서 신청을 했는데 1억 5천 정도만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 수이나 차상이라고 받으려고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군에서 계속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지침 위반자를 빨리 정리를 하고 신규 참여자를 받아라. 이런 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10월 초순인가 얼마인데 10월 초순에 다시 또 받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의견을 또 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때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왜냐면 연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또 받아가지고 참여자를 들여서 다시 사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배정이 초안에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음성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수를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이제 배정이 늦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예산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자활 참여자는 제가 볼 때 그 예산의 문제가 물론 뭐 이렇게 반납하시는 그 자활센터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반납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여자를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는 여기 우리 그 게이트웨이의 그 지역자활센터 현황 분석에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현황에서 2021년 3월 기준이기는 한데 우리가 게이트웨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증설자가 별도로 정해있지는 않지만 1년 내내 운영하는 사업단으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근데 지금 3월 기준으로 한 거 보니까 그 시기에 게이트웨이가 있는 곳만. 그 네. 센터에는 이렇게 포함을 시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시점에는 저희가 없지만 12개월 동안에 그 게이트웨이는 계속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뭐 그 시점이 아니어도 그 전에도 있었고 2월달에도 있었고 4월달에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의 사업단으로 늘 가지고 있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건 저희가 기술을 좀 따로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제천이 어쨌든 자활 기금을 우리가 잘 소비가 이러면서 저희 잘 사용하고 있는데 청주 청원을 보니까 좀 더 저희보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자료화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하려고 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어떻게 더 자활 기금을 쓰라고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편인데 잘 되고 저희도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노동복지플러스센터가 제천에 있으면서 어쨌든 참여자들이 그쪽으로 갔다가 저희한테 오는 과정들 속에서 일단 뭐 인력들을 보내주기는 하는데 일단 조건부 소득자들이 오면 처음에는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사례관리 과정에서 거의 그만두고 가세요. 그러거나 아니면 사회관리 교육이 이루어질 때 연락이 되면 참여를 안 하겠다라는 의사표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제재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자활센터도 저희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잖아요. 지자체에 저희가 뭐 참여를 안 한다는 통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자체에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3번, 4번까지 저희가 기회를 주었다가 안 오게 되면 좀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가능은 한 거예요? 제재 조치를 마련한다는 게? 이게 자율성이나 규제에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지금 그 조건이 있긴 있는데 네, 그걸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제대로다가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게 많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근데 저희 지금 자료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소득자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도 이제 몇 명 왔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오른손 대비가 오른손 대 받으니 모든 이기는 분을 왼손 가지고 한 손으로 다 일을 할 수가 있대요. 저희 센터에 보내면 저희 일 시킬 게 없는 거죠. 최소한 쇼핑백이라도 접고 인가공이라도 해야지 뭐 투입이 될 텐데 그런 분들 조건보다 그냥 판정할 뿐이더라고요. 그럼 뭐 여기 도나 그런 데서 혹시 저희 어제부터 회의 가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협회에서 이제 국민연금공단하고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장애인 복지시설장들은 이 장애 판정이나 공개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든요. 저희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이나 조사라도 판정을 넣어달라. 혹시 조건부 판정했을 때 저희가 직접 보고 이분이 일할 수 있나 그런 걸 좀 판정할 수 있게 하고 그걸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서로 막 했었거든요. 왜냐면 조건부가 너무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일할 수는 없는데 조건부를 판정을 할 뿐이니까 아마 제천도 아마 그런 쪽보다가 아마 많이 됐을 거예요. 아프니까 못 오고 일을 못하는데도 못 오는데 조건 3개월, 6개월 유예고 일과시효 그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예, 상담도 몇 분이나 돼서 그냥 갔었어요. 일 못한다고 자기는 뭐 숫자가 못한다고 해서 탄수급에 대한 지원 강화 얘기를 연구 결과 시사단에 넣었는데 탄수급에 대한 이 사람이 탄수급을 했을 때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뭔가 좀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참여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여기 이제 처우에서 나고 좀 연결이 되긴 한데 저희 직원이 한 3달 전에 나가고 지금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참여자 중에 능력이 되는 분이 있어요. 이걸 잘 하시고. 그분을 제가 이제 뽑으려고 제안을 했더니 한수급 하는 것보다 여기 이제 본인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안 나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분들이 탈수급이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것보다 너희가 어떠한 그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뭔가 있으면 이분들이 눈에 보이면 탈수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안내는 전혀 없죠. 자료가 있거나. 네, 그런 거 느낀 것 같아요. 탈수급했을 때 너한테 뭐가 유리해, 뭐가 좋아 이런 걸 탈수급을 결정이 나면 수급자 대상에서 탈수급 결정이 나면 바로 자활 대상자에서 제외되시죠. 수입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그 급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 급여랑 본인이 지금 이걸 탈수급에서 우리 자활에 참여해도 최저시급 거의 조금 더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다가 또 성과급도 있잖아. 자활 성과급. 그거랑 이렇게 하면 진짜 직원 그 낮은 호봉이랑 참여자 시장형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나는 사람이랑 월급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탄수급을 할 이유가 없지. 다 계산해보고 딱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 많을 것 같아요. 제 그러면 생각에. 그런 분들만 탈수급 시킬 수 있어도 탈수급은 그런 분들이 그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시면서 이제 일단 병원비가 일반 사람들하고 그 병원에 내는 병원비가 이제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비에 대한 애들 탈수급이 교육비에 되고 대한 나면 병원을 다니거나 뭐 입원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그 내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세금, 아까 여기 기록하신 것처럼 세금의 모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그런 혜택들을 다 버릴 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우리만 그런 거 하여튼 상황인 것 센터별로 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희는 오히려 탈수급을 뭐 안 하려고 해서 뭐 그런 문제도 물론 뭐 전국적으로는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사실은 탈수급 할 수 없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대체로 의뢰되어 오시는 분 자체가 사실은 뭐 탈수급과 거리가 먼 거죠. 특히 이제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이 보면 그런데 그전에는 소위 말해서 근로능력 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관 센터장님들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크게 그거가 불만이 사실은 없었어요. 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보냈겠거니 또 뭐 크게 기대치를 그렇게 크게 높게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간 이제 일자리 정책으로다가 이제 좀 확대가 되면서 막 보내려고 하다 보면 실제 오는 사람들의 어떤 근로능력을 그쪽에서 판단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 상담을 통해서 보는 판단 그 근로능력이 전혀 뭐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거부하거나 사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받으면은 그런 분들을 뭐 탈수 시키라는 게 사실은 좀 무리한 거예요. 탈수 대상 자체가 사실은 안 돼요.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신과 이런 분들이 와요. 예를 들면 정신과 약을 먹던 사람인데 정신과 질환 그 얘기는 정신과적 질환을 판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먹었던 사람인데 한동안
자기 스스로 나 괜찮다고 해서 약을 안 먹어요. 안 먹고 이제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고 와갖고 상대가 나한테 참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 시군 담당자 나 같은 도와서 상담할 때 그럼 이 사람이 일 잘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 보내. 그런 사람이 이미 약을 전달했기 때문에 벌써 조금만 지내고 보면 이상의 행동이 벌써 상담하는 과정에서 벌써 이상한 게 막 드러나고 그러는데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을 보면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 보냈는데 왜 안 받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받았다가 사고 나고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받아서는 사실 안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또 뭐 돌려보내기도 하고 받았다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사고 나고 또 사고 나서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늘어나기도 어렵지만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그런 생각이 알코올도 그렇지 알코올이 공통적으로 크게 있는 거죠. 그게 알코올 중독이 하루아침에 이게 뭐 치료가 되지는 않잖아요. 사실 거의 뭐 치료가 불가능하다시피 그런 어떤 질환인데 술 안 먹는다고 이제 다짐을 한단 말이죠. 저희 사회복지사, 시흥사회복지사 오면 담당 선생님들하고 계셨던 그게 조금 부가가 돼가지고 오면은 뭐 안 먹을 리가 있나요? 그게 집에서나 먹으면 그나마 안 돼. 현장에까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막 술을 권하게 되면 또 집단으로다가 몰래 담당 팀장들 몰래 술 먹으려고 하고 이런 물병 같은 데다가 술 담아가지고 술 조금씩 먹고 이렇게 반복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참여자 중에 한 분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자활이 국기법 안에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어떤 거를 주장하는 게 자기네 권리라는 대한민국 사람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속에 자활센터가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정부한테 이건 이제 마스크건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데 일을 시키니까 마스크를 달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원 받거나 이렇게 드리고 없을 때 못 드린다 없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더니 그렇게 이제 이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도 월급을 다 받고 한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부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있고 나머지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의무를 정부에서 져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참여자들의 생각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최저임금 줘야 된다, 뭐 임금을 많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반대하는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탈수를 더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활 사업을 함으로써 성과급 주고 다 주니까 여기 있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나가서 생존 경쟁 속에 살아나려고 그러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 있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점점 이 사람들을 탈석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자활 이러면 사회복지 사업법 속에 한 줄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서 빼고 이거를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자활 사업은 규모별로 따라서 인력 제한이 있잖아요. 인력 제한 속에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고 1년 뭐 사례관리자, 팀장 이런 관리 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이동도 작게 많이 이렇게 있지만 정규직 있는 직원 아니면 규모별 속에 있는 직원들은 글쎄 이동이 복지관이나 대동소이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규직 속에 있는 직원들, 비정규직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표준형인데 기본적으로 떨어질 날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봉이나 임금을 n분의 1에서 내리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활이 갖고 있는 임금의 테이블의 어떤 문제점이 규모별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풀지 못할 숙제 같아요. 기본적으로 표준형이나 기본형이나 동일 기준으로 두고 이게 떨어져도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어차피 2022, 23까지 그거는 해당이 없어가지고 이거 2024년도에 어떻게 좀 바꾸려고 노력 중인데 중요한 건 또 센터들에서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센터들에서도 반대를 해요. 그걸 좀 직원들은 좀 하자 그랬더니 센터들에서도 서로 이익관계가 있어요. 목소리를 못 내고. 네, 반대될 것 같아요. 근데 복지관에 있을 때랑 여기 자원에서 와서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저는 그거예요. 이게 그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떨어지면서 사람을 어떻게 잘라야 된다는 거. 복지관 절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사회복지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이게 층층으로 돼 네.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그리고 이제 규모별로 원래 그 시설 규모별로 인원을 책정해주고 그 이제 평가를 해서 컨센팅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여기를 주는 건데 여기는 이상하게 이제 이걸 감금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서 오는 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참여자의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제 경험으로도 어쨌든 참여자의 선정 기준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아예 그러면 아직 당초 2000년 초반에 시작할 때처럼 참여자들의 조건 구속을 많이 열어놓고 대상자를 많이 열어놔서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자발이 가지면 괜찮은데 지금은 다 저쪽에서 걸어놓고 분리를 해놓고 와서 던져버린 상황이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되고 이 사람들이 근로 의욕이 상당히 별로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상황이니까 어려운 거고 근데 거기에 맞물려게 또 자활 평가할 때는 이게 사용 평가를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 논리는 사실 사회복지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여서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자활하시는 센터장님들이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웃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괜찮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이게 이제 일로 다 그냥 사람을 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딱 구분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원상복귀가 아직 못 되고 있어서. 글쎄 뭐 여기 연구까지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합심해서 여러 가지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한국협회나 충북협회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안하고 이런 것들 좀 더 하시죠. 우리 이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조직 안에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같이 해주고 그러면 사실은 좀 괜찮은 건데. 전체적인 답이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북하고 좀 다른 지역하고 좀 편차가 제가 지금 협조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장들이나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고 그래서 편차가 좀 심하고 그리고 충북에서 보면 많이 좀 하위권에서 참여자들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선진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참여자율이 지금 저희 충북이 국민들이 가장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충북 상황이 지금 늘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이고 충북에서도 보면은 청주나 충주나 시전이 이런 데서는 아마 참여자율이 지금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군 단위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지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이분들이 유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일단은 적다고 보여지는 거고 군 단위에서는 그동안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 군에서 위탁 주시는 분들, 센터에 위탁 주시는 분들 이분들 외에는 새로 자영업 하시다가 태어나시고 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군으로 대상자로 유입이 되거나 이런 일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충북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촌 지역이 많고 도시 지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전국에서도 많이 참여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내용이 있었는데 처우 내용은 지금 계속
우리 협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 뭐 아까 규모도 말씀하셨는데 규모 자체 그거에 대한 정책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완전 제도를 한번 만들어졌더니 새로 지금 크게 바꾼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는 게 일단 실제로 자활종사 처음 발전해서 이제 전국 자활종사자가 사회복지소 종사자에 비해서 한 87% 정도 이 정도 구조조정을 많이 낮다고 지금 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예산 자체를 내년 예산 보면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좀 올리려고 지금 복지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노력이 있으면 이거 처음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제도적인 부분을 몇 가지는 좀 건의할 부분들 좀 한두 가지 좀 여기서도 제시해 주는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듣고 나니까 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물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제도적인 것도 있고 내년도 선거도 좀 있고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러긴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자활에서 좀 더 건의할 수 있는 것들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것들 좀 건의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혹시 있으시면 주시면 좀 넣어서 어차피 말끝에라도 넣어놓고 그걸 좀 활용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전에 아시다시피 다 있어봐가지고 아는데 1년 지났더니 감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긴 했는데 답답하고 근데 사실 크게 변화는 없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반복되고 또 어려워졌다가 이번에 조금 더 낮이는 같아지긴 하는데 이게 뭐 내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는데 이 탈수구를 하라 했더니 지금 정직원을 시킨다 했더니 뭐 이 조건이 더 안 좋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이 정직원들은 참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사실. 그만큼 이게 처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소한 내가 봤을 때도 그 센터의 직원이 5시간, 6시간, 이 직원들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좀. 한 가지 신규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3개월이든 6개월이 됐든 시범사업을 했느냐, 당연히.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그 종사자들이 자활사업 다양한 사업 유형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대도 밥이어도 저는 시범사업을 한 번 정도는 해야 한가지 또 제공할 때 들어가는 거고 신규 사업이 진행이 돼야 플러스 등수를 받는 부분이라서 이게 참여 주민이 매해 같은 인원이 아니어서 떨어지는 인원으로 이거를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광역자원의 지원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나니까 계란이니까 등을 했는데 어쨌든 작년 말에 구이구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 초에 신규 사업을 그걸 담았었는데 그 도움 지표를 받았는데 이제 계란값 파동 때문에 부담을 보게 있지만 이게 쪘을 때 금이 가거나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구웠을 때 그 생산 과정을 문제도 있고 그거를 또 참여 주민이 좀 섬세하게 소금 농도라든지 시간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결국 실무자의 몫인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 강역도 있겠지만 저희도 그때 내려왔을 때 그래서 이 평가 지표가 좀 많이 다듬어져야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사업 성과를 떠나서 이게 장기적으로 발전이 되고 수익이 되는 구조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반기가 되면 예산을 준들 참여자 받기 싫을 거예요. 참여자가 온다 해도. 왠줄 아세요? 교육 이수해야 되잖아요. 성과지표에. 지금 급이 있어요. 수양교육도 뭐 전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내로 줄여줄 뿐이지 해야 돼요. 그 다 신고자의 몫이에요. 그럼 기존에 9월, 10월까지 열심히 그 평가지표에 맞춰놨는데 예산을 준들 저희가 참여자를 나라의 체험을 받겠냐고요. 그것도 문제죠. 네.
말씀 주신 거 다시 가서 좀 더 보완해 볼게요. 제도적인 거, 인건비 관련한 거, 그 사업 등록 마련하는 거, 또 표준형 기본형 격차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더 연구진이 의논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잘 해주시고 또 오늘 참여를 해갖고 이렇게 활발하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간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실질적으로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각 센터장님들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인권센터장님 말씀하셨던 예산 문제는 예산 책정이 그렇게 돼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복지부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증액되는 비율만큼 딱 증액을 시켜서 시군으로 달성합니다. 그럼 시부에서는 전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 신청액을 다 받거든요. 받아서 취합한 결과물을 갖고 그 다음에 배정된 예산을 가서 비율대로 또 N분의 1을 쪼개서 이렇게 묻는 문제인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리 예측을 해갖고 상반기 때 우리 하반기 때 이 정도 돈이 모자랄 것 같다. 뭐 이렇게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가수율을 만들어서 10분에서 9회권을 해다가 어느 분에서 일반 가수율을 잡아갖고 다시 조금 조정하는 방법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건부 수급자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문제는 아까 우리 황명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내몰리다 보니까는 그 실적 부분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완화해서 행정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도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역할도 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반대로. 왜냐하면 이 자활사업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거론되다 보면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자활이 안고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효율성 부분을 얘기할 때.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사회에 풀어놨을 때 발생되는 문제죠.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자활해서 끌고 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알코올 수급자만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논의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효율성 얘기를 할 적에는 복지를 갖다가 효율성으로 하려면 복지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차라리 이렇게 딱 내미는 게 낫지. 사회적 구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만이라도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각 센터장님하고 생각이 좀 틀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광역자활센터하고 관련된 문제는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력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 문제에 대한 현안을 좀 해결을 하는 이제 소통에 대한 문제는 점수가 낮게 나왔고요. 각 센터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또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 지원 이런 부분이 이제 광역과의 소통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센터에 갖고 있는 문제가 지역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광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말씀해 주시면 광역에서 모든 영향을 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까지 와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건 저희가 광역에 납품하는 정도로 하고 보고서 공유는 광역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